신상을 털어버리는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범죄 전문 리앤컴퍼니 이태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래 디지털 금융범죄를 주로 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도 많이 다루게 되었는데요. 내가 댓글을 쓴 경우에나 단체방에서 말싸움을 한 경우 이게 명예훼손이 될까? 모욕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소위 말하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조금 더 셉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되고요. 형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왜 형량이 세냐?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굉장히 셉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최근에 탈덕수용소라든지 뻑가라든지 이런 대형 유튜버 채널들이 100만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영상을 올리면 순식간에 100만 명한테 전파되고 또 그것을 재가공한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는 파급력이라든지 사회적 파장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가 굉장히 오래 남죠. 일반적으로 종이에 썼다든가 말로 하는 형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반면에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박제되고 그것이 복제되면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좀 더 강할 필요가 있겠죠.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훈 개 이렇게 하면 그 개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욕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반대로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경멸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특정한다.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을 특정할 수밖에 없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의 두 번째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명예훼손의 세 번째 요건으로는 비난의 목적입니다.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과연 비난의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실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자가 제품을 사고 그것을 평가하는 글을 적은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비난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표현 수위가 있습니다. 표현 수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굉장히 심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비난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이버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리뷰 또 비판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유튜버들 그리고 그런 SNS 인플루언서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강력 성범죄라든지 사회적 시선을 끄는 범죄들에 대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겠다, 피고인을 특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신상을 털어버리는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틱톡, 인스타 이런 것들이 모두 해외 사이트죠. 그 위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을 적용받느냐, 한국 법을 적용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런 해외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 그것은 당연히 한국 법에 적용을 받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찰 조사를 하고 검찰로 바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그 전에 선임하고 경찰 조사부터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같이 경찰 조사를 들어가야 법률적으로 명확히 따져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은 무죄를 이끌어내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의 합의금은 천양지차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상으로 볼 때 거의
저금의 합의금을 들여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합의, 처벌 불허의 의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유무죄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을 꼭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업체 사기예요 이렇게 던지듯이 사실을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썼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의 주관적 의견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큰 언론사에 비해서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유튜버들의 화력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소된다거나 고소의 대상이 된다거나 스스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보다는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형사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리엔컴퍼니 법률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태훈 변호사였습니다.